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네,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 고르는 거. 그러면 일단 소풍종 소량 생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농업사회네요. 농업사회. 그 다음에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가장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게 C고요. 정보 확산의 시공각 제약 정도가 가장 낮은 게 C.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회? 정보사회. 그러니까 정보사회가 재택근무 같은 거 많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자, 그래서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조금 더 높아져요. 산업사회에 비해서. 그래서 A는 산업사회. 자, 됐죠. 자, 그러면 1번. 산업사회는 노동력과 자본이, 농업사회에서는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의 중점이 된다. 그래서 자, 옳은 거 고르는 거죠. 1번 정답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 2차 산업이죠. 그죠? 그러면 B가, 자, 농업사회가 정보화의 사회에 비해서 큰 게 아니죠. 정보화 사회가 더 크죠. 그러니까 비중을 말씀드리면, 자,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가 C고요. 그 다음에 B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인간관계에서 면대면 접촉이 차지하는 비중, 대면 접촉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디가 제일 커요? B가 제일 크죠. 자, 그 다음에 산업사회 A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가 이제 익명성 같은 거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 그 다음에 나는 자,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들어갈 단어가 서로 반대로 돼야죠. 그죠? 그러니까 산업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반대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그러니까 사회문화는 이런 식으로 항상 비교로 출제를 하고 문제의 발문 속에 다 답이 있다고 했어요. 자, 가는 그러면 이론을 발견할 입장이라면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 써드리면 가는 양적 연구. 그 다음에 나는 질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기, 편지 등의 비공적 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거는 그죠? 법칙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면을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후자죠. 가가 아니라 나가 되겠습니다. 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방법론적 이론론은 양적 연구죠. 양적. 가가 되겠습니다. 자연현상 연구하는 방법 그대로 사회문화 현상 연구할 수 있다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반대로 돼야 됩니다. 가로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양적 연구는 자, 질적 연구보다 인과관계 설명에 유리하다. 왜? 법칙 발견하려고 하니까. 이론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론이 되려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칙성이 드러나야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고. 자, 4번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 개념을 자, 제가 평소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은 학생이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을 때 부모와의 친밀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인 말이죠. 그러면 부모와의 통화 횟수, 부모와의 대화 시간, 부모와의 문자 메시지 카톡의 횟수 이런 식으로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바꿔주는 걸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해요. 그러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측정 가능한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으로 바꿔주는 거는 측정 가능한 개념, 수치화 가능한 개념, 계량화 가능한 개념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당연히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중시하는 건 가예요. 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양적 연구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문제. 일탈행동입니다. 일탈행동. 자, 가는 뭐예요? 나쁜 행동이라고 규정한대요. 낙인 이론. 그죠? 그 다음에 나. 사회에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가 존재하고 이러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 합법적으로 허용한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일탈을 저지른다. 목표와 수단의 괴리죠. 아노미. 아노미 중에서도 머튼의 아노미. 자, 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자, 또한 자, 수감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 기술을 배운대요. 그다음에 범죄 경시의 가치관을 배우고 아시겠죠? 차별적 교제 이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였죠. 자, 낙인이론은 가는 일탈의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사람들의 의미 규정에 따라 일탈이 상대적으로 규정된다라고 하는 게 낙인이론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대마초를 피우면 마약 사범이에요. 하지만 네덜란드나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대마초, 마리화나 흡입이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대마초 피우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규정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번 거시적 관점은 아노미입니다. 아노미. 그죠? 그러니까 낙인이론 대표적인 미시적 관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아노미론은 거시적 관점 중에서 기능론입니다. 기능론. 갈등론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3번. 자, 개인의 욕구와 행동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배적 규율이 없기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는 건 아노미인데, 아노미 중에서도 머튼의 아노미는 아니고 뒤르켐의 아노미예요. 무규범 상태 또는 규범의 혼란 상태가 일탈을 가져오게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시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일탈 행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습되고 반복되는지에 주목한다. 자, 그러면 일탈 행동이 학습되는 걸 강조하는 건 다고요. 그다음에 반복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는 낙인이론이에요. 낙인 찍어버리면 그렇죠. 이미 나는 버린 몸, 사회적 시선을 내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일탈이 된다라고 바라보는 게 낙인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성 자체가, 선지의 구성 자체가 대단히 모순된 선지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학습된다라고 강조하는 건 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반복성, 일탈 행동의 반복성을 강조하는 건 가. 부정적 자아 형성 때문에. 그런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한 부정적 자아가 계속해서 일탈을 반복하게 된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회문화, 자, 5문제가 마무리됐고요. 이제 경제 문제인데, 지금 보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탄력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프를 조금만 그리실 수만 있으면, 자, 보자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래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완전 비탄력체죠. 완비. 됐죠? 자,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나와요? 수요 곡선 자체가. 수요 곡선 자체가 수직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수직입니다. 수직. 자, 이게 수요 곡선이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그러면 봐봐요. 수직이 아니나요? 다 지워버려요. 다시. 이게 뭐라고요? 완비. 완전 비탄. 자, 그러면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가 수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2점에서 2점으로 변화하더라. 가격이 내려가도 수요량은 변함이 없죠.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량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수평축은 수요량을, 자, 수직축은 가격을 각각 나타낸다고 할 때, 그죠? 이 얘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수직축은 가격, 여기를 수량이라고 할 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이면, 무한대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수직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수평이 되는 거죠. 수직이 되는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니까 무한대가 아니라 0이어야 돼요. 0이. 수직이 되려면.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이걸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죠. 완만하다 못해. 완전히 누워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비탄력적은 비탈에 가깝다. 아시겠죠? 가파르다. 그 다음에 탄력적인 거는 완만하다라고. 그죠? 그 다음에 완만하다 못해 수평이 되는 거죠. 수평. 자, 그래서 여기가 수평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3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이 이렇게 돼요. 가격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죠. 자, 가격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한다면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겠죠.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현재. 아시겠죠? 이거 싹 한번 지워볼게요. 이제 4번 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격 변동률 분의 자, 그 다음에 공급량의 변동률인데, 자, 가격이 1% 올랐대요. 1%가 올랐어요.
그러면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값이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1보다 크게, 1%보다 크게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어떻게 해요? 증가하죠, 당연히. 그래서 1%보다 더 크게 상승한다. 어때? 맞죠? 가격이 오르는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노 땡큐예요. 가격이 비싸지는데 내 물건이. 비싸지잖아요. 가만히 있어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러면 공급량을 훨씬 더 1%보다 늘리는 게 바로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냈겠어요? 자, 분모값을 1로 준 거예요. 1분의 얼마일 때 그 숫자가. 아시겠죠? 바로 그 값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다. 옳지 않은 거 됐죠? 자, 17번. 자, 비교 우위 문제인데 제 생각이 좀 나셨나요, 여러분들? 연습 제가 많이 시켜드렸는데 지금 생산 요소를 자, 한 재원 투입할 때 생산 가능한 최대 생산량이래요. 기준값이. 생산 가능한 최대 생산량. 그러면 적게 하는 게 잘하는 나라, 많이 하는 게 잘하는 나라. 많이 하는 게 잘하는 나라죠. 더 효율적인 나라. 자, 그러면 봐요. 갑국 X제 누가 잘해요? 갑국이 잘하죠. 자, 을국 Y제 갑국이 잘하죠. 두 제와 모두 갑국이 무슨 우위가 있어요? 동그라미는 절대 우위. 됐죠? 그러면 두 제와 모두 다 갑국이 절대 우위가 있다. 곤란했죠? 그러면 이제 비교해보자. 어떤 나라 입장에서? 잘하는 나라 입장에서. 그러면 X제는 자 90개 생산할 때 100개 생산해요. 근데 여기는 Y제는 60개 생산할 때 80개예요. 숫자로 하면 안 돼요. 비율 값을 봐야 돼요. 한 10분의 9 정도 되는데 여기는 80분의 6이니까 한 4분의 3 정도 돼요. 그 격차가 어느 게 더 크냐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뭘 더 잘해요? Y제를 잘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Y제의 비교 우위. 그죠? 자, 그러면 을국은 X제의 비교 우위. 비교 우위는 무조건 갈라진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학습을 시켜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가면 떨린다. 막상 이런 것들이 팍 안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 재화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 그 나라가 무조건 작은 거다. 그죠? 자, 봐요. 그러면 X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 그랬어요. X제는 누가 해야 돼요? 을국이 해야죠. 그러면 X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뭐예요? 작다요, 무조건. 그죠? 그래야, 그러니까 그 재화 생산에 따라서 포기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 나라가 생산해야 돼요. 이게 바로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에 입각한, 정의에 입각한 분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굳이 기회비용 계산할 필요 없이. 그럼 XJ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여기는 자, YJ 몇 개예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재화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그 나라가 무조건 비교 우위 상품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그 나라가 무조건 작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거 일단 틀렸고. 2번. 갑국은 두 재화 생산에 모두 비교율을 가지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아니죠. 자, 갑국은 무슨 제? Y제. 그 다음에 을국은 XJ를 특화해서 교환하면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교육 범위 내에서.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봐요. 갑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할 경우에 갑국은 무슨 제를? 갑국은 자, 무슨 제를? Y제를 이죠. X제가 아니라 을국은 X제죠. 서로 반대로 돼야 되니까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골라내도 나머지가 다 틀렸기 때문에 3번이 맞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3번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건 쉽지 않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봐요. 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할 경우 X제 자, 한 개당 Y제 이게 가능하냐? 아시겠죠?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X제 한 개는 누가 생산해요? 자, 을국의 입장에서 생산해요. 그죠? 을국의 입장에서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국의 입장에서는 무역 조건이, 교역 조건이 자, X제 한 개 생산에 따라서 Y제, 그죠? 자, 비율 값으로 계산하면 되죠. 이건 생산량이니까. 자, 그럼 약분 한번 해볼게요. 3. 여기는 얼마예요? 2예요. 그러면 자, 을국이 지금 현재 을국이 X제를 특화하는데 X제하고 Y제의 비율이 3대 2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X제를 한 개로 놓으면 Y제 얼마예요? 3분의 2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X제를 특화해가지고 X제를 수출하는데 X제 하나 줬을 때 Y제 3분의 2개 이상만 받아오면 이익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현재 교역 조건이 X제 한 개당 15분의 11을 준대요. 15분의 11을 준대요. 그러면 15로 맞춰봐요. 자, 이걸 15로 맞춰보면 그죠? 3, 5, 15고 이거 15분의 10이에요. 15분의 10. 그러면 15분의 10 이상만 받아오면 되는데 15분의 11을 준다니까
땡큐예요, 노땡큐예요? 땡큐죠. 더 많이 준대요. XD 하나 줬더니 무역 전에는 15분의 10만큼 YG를 15분의 10만큼을 소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분의 11을 소비하니까 이익이죠. 그러면 무역의 교역이 가능하죠. 아시겠죠? 무역이 이익이다. 무역 전보다는 이익이 되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8번. 이것도. 제가 이거 어떻게 하자겠어요? 명목 얘기 나오고 실질 얘기가 나오면 아하, GDP 디플레이터 구해보자. GDP 디플레이터. 그죠? 그러면 실질분의 명목이에요. 실질분의 명목으로 뒤집어야 돼요. 이거는 아시겠죠? 곱하기 100이니까. 그러면 이거 같다. 기준연도. 이건 100이에요. 100.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110분의 110이에요. 110분의 110.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100이에요. 물가지수. 자, 그 다음에 100분의 110이에요. 자, 100분의 110이니까 110이죠. 곱하기 100. 됐죠? 아, 물가지수 구했다. 자, 됐나요, 그러면? 자, 그러면 1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소에 학습으로서 강조해 드렸던 내용이고 훈련시켜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컴팩트 사회에서 잘 준비하신 분들은 쫄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쵸? 자, 좋아요. 그러니까 실질하고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물가지수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봐요. 2017년의 물가는 2016년에 비해서 상승한 게 아니라 동일이죠. 이게 동일하니까. 물가지수가 동일. 그 다음에 생산량인데 생산량은요. 뭐로 확인해요? 실질 GDP로 확인해요. 기준연도 가격으로 환산한 거니까. 그러면 2017년은 110이죠. 실질 GDP가. 동일한 가격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가격으로 생산했는데 계산을 했는데 금액이 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이 생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2017년의 생산량은 2016년에 비해서 증가하였다. 2번 정답.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됐죠? 네, 100% 맞죠. 그 다음에 3번. 2018년의 물가는 2016년에 비해서. 자, 봐요. 2018년의 물가는 110이에요. 2016년의 물가는 100입니다. 그러면 하락한 게 아니라 상승, 물가지수.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4번. 2018년의 생산량은 2017년하고. 자, 봐요. 뭘 비교하면 돼요? 실질 GDP 비교하면 되죠. 같아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 생산량은 실질 GDP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물가 상황은 물가 지수 GDP 디플레이터로. 자, 그래서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고용률이 이고 자 고용률이 60%인 국가의 실업률은 그랬어요. 자 아무런 단서 없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 여러분들 요령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자겠어요. 이렇게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인데 그죠? 자 그러면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80%래요. 그러면 이걸 전체 값을 100으로 잡아요. 100%로 100으로 잡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퍼센트 빼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건 이 전체 값에서 이 둘의 값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럼 이걸 100으로 놨으면 이 둘의 값이 80이니까 여기가 여기를 20이죠. 그 다음에 이 둘의 값의 합은 80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률은 이 전체 값에서 취업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100으로 놓을 수 있는 게 문제 푸는데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센스였고 실력이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으리라 보는데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자 전체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건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 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80%면 100에서 이 둘의 값의 합이 80이면 그럼 여기는 20일 수밖에 없는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고용률이라고 하는 건 취업률이 아니라 고용률이라고 하는 건 이 전체 값 15세 이상 인구 또는 노동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100에서 여기가 6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둘의 값이 합이 80이니까 여기는 20이고. 그러면 실업률이래요. 자 뭐라고요? 실업률은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분의 실업자의 수 곱하기 100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값의 합이 얼마예요? 이 둘의 값의 합이 80분의 실업자의 수 얼마? 20 곱하기 100 됐죠? 자 그러면 약분하게 되면 4분의 1 4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자 몇 퍼센트? 25%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20번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최고 난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옳은 거 고르는 건데 됐죠? 자 여러분들
이게 20번 문제가 공무원 시험 역사상 누진세율의 실제 계산의 문제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컴팩트 사회 진도별 문제풀이, 그죠? 집중 문제풀이 두 번째 과정에서 누진세의 실제 계산 문제, 계산에 관련된 훈련을 시켜드렸어요. 그죠? 이거 어렵다, 이거 나오면. 수능에서 나오는 형식이긴 하지만 이거 어렵다. 근데 공무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훈련 시켜드렸어요. 기본서에서 나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방법을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급간별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됐죠? 그러면 일단요, 소득 구간에 따라서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소득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게 적용돼요. 둘 다. 자, 그래서 소득세 부과 방식은 누진세에서 비례세로 바뀐 게 아니라 둘 다 뭐예요? 누진세. 이것도 누진세고 이것도 누진세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일단 1번은 틀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2번 선지를 제가 해결해 드리면 됐죠? 그러니까 비례세율이 되려면 전부 다 10%, 10%, 10%로 같아야 돼요. 세율이 일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번은 일단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2천만 원까지 얘는 얼마를 냈어요? 5%를 냈어요. 그러면 2017년에는 자, 5%예요. 그러면 2천만 원에 10%면 200이죠. 그러면 100만 원 냈어요. 세액은 100만 원을 냈어요. 근데 2018년은 자, 2천만 원까지 이제 얼마를 내요? 10%를 내요. 그죠? 얼마를 낸다고요? 10%를 낸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2천만 원에 10%는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자, 2017년에 소득세액에 비해서 5% 증가한 거예요?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이 됐다는 얘기는 100% 증가한 거죠. 2배가 됐잖아요. 5% 증가했다면 5만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105만 원 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 10%에서 5% 빼준 값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소득세액은 아니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좋아요. 그러면 깨끗한 의미에서 자, 이렇게 할게요. 3번 선지 한번 해볼게요. 3천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17년의 소득세액에 비해서 증가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2017년. 자, 3천만 원이요. 이제 소득이 얼마라고요? 3천만 원. 됐죠?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2천만 원까지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추가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25%가 적용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인 사람이니까 2천만 원까지는 얼마를 내고 2천만 원은 5%를 내고 그러면 초과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5% 낸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017년에는 2천만 원에 5%를 내는 거니까 2천만 원 5%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마? 100만 원 더하기. 그죠? 초과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인데 거기에 몇 퍼센트? 25%. 그럼 250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2017년에는 얼마를 냈어? 350만 원을 세금 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2018년도야. 2018년도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얼마? 10%. 그러니까 얼마? 200. 그죠? 그 다음에 초과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또 얼마? 20%. 얼마예요? 그러면 200. 그럼 얼마 내는 거예요? 400이죠. 자, 따라서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얼마? 400만 원은 2017년 350만 원에 비해서 증가하였다. 50만 원 증가하였다. 그래서 3번 정답. 이해되시죠? 자, 그래도 누진세는 이렇게 구간별로 누진되어 간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깨끗이 지워볼게요. 자, 이제 4번 선지. 연간 소득이 얼마인 사람? 6천만 원에 자,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의 소득세액의 3배다. 그러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의 자, 그냥 해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6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써요. 2천만 원은 여기. 그다음에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거.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 초과되는 금액이 얼마?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018년입니다. 그죠? 자, 2018년.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2천만 원에 10%니까 200 더하기. 자, 그 다음에 3천만 원에 20%예요. 3천만 원에 20%면 얼마? 600. 자, 더하기. 자, 그 다음에 1,000만 원에 30%니까 300. 됐죠? 그래서 소득세액의 합계는 자, 800에다 1,1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천만 원에 얼마? 10%가 200이에요. 200만 원이에요. 자, 3배입니까? 3배가 훨씬 넘죠. 3배면 600만 원이야죠. 다 받을 수 없죠. 이해하시겠어요? 좋아요. 이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문제 출제자는. 여기는 10% 2천만 원.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니까? 6천만 원이니까 여기 30%니까 3배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니에요. 아시겠죠? 훨씬 더 그 금액이 큽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누진세율의 실제 적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득 구간을 나눈다. 딱 나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몇 퍼센트, 그 이후 구간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그죠? 실제 계단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실제 적용 문제였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번 문제가 가장 까다롭고 힘들지 않았을까. 계산도 좀 필요했고.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 문제가 전반적으로 제가 그 총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까다로운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마음이 항상 이게 무거워요.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안은 평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유념하시고 준비하셔라라고 짚어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소화를 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많이 앞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 아직은 아니니까 겸허하게 우리가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